야, 훈련병들, 여자들이라서 이 모양이지. 전부 서 있어. 지금은 안전이 먼저입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요. 민간인 주제에 어디서 명령질이야? 그 순간 조교가 연우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엎드려. 이대로 안 서면 영창이다. 그만두세요. 사람이 다치잖아요. 입 닥쳐. 너부터 꿇어? 연우의 몸이 거칠게 밀쳐져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 이게 군대야. 약한 것들은 필요 없어. 그때 지붕이 갈라지며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밟은 사람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경주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노미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태풍보다 더 무서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 태풍이 한반도 남쪽을 강타하던 그날 밤 경상남도 진해에 위치한 여군 막사는 마치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30년 된 낡은 건물은 강풍에 흔들리며 삐걱거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복도 천장에서는 빗물이 줄줄 새어들어와 양동이와 대야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귀를 때리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박연우입니다. 긴급 시설 점검차 왔어요. 50대 여성 박연우는 비에 흠뻑 젖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그녀를 대충 훑어보더니 신분증만 확인하고 들여보냈죠. 박연우는 조용히 막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벽지 틈새로 보이는 검은 곰팡이, 노출된 전선, 부서진 타일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뒀습니다. 생활관 앞에서 한 명의 남자 조교와 마주쳤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하사였고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조교는 박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하는 아줌마세요? 시설 점검차 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해야 해서요. 조교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젓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민간에서 늙은 아줌마 하나 보냈네. 뭘 안다고 여기 와서 점검한다는 거야? 군대가 만만해 보여? 박연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 업무입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협조 부탁드려요. 협조? 웃기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렇게 나와요? 조교는 박연우를 완전히 무시하며 생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연우도 따라 들어가자 생활관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5명의 여군 신병들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피해 침상과 짐을 옮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어린 얼굴들에는 피로와 공포가 역력했죠. 그때 한 신병이 박연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정말 위험해요. 어제도 전기가 합선될 뻔했고 지난주에는 천장 일부가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보고해도 아무도 안 고쳐줘요. 박연우는 신병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민지예요. 입대한 지 2달 됐어요. 민지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정확히 기록해 둘 테니까요. 박연우는 서류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누수 지점 17곳, 곰팡이 발생 구역 8곳, 전선 노출 부위 12곳까지 정확한 숫자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교가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야, 김민지. 민간인한테 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줌마, 여기서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적지 마. 박연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기록했습니다. 조교는 더욱 화가 났는지 박연우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들었어요? 그만하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파견된 점검 요원입니다.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조교는 비웃으며 다른 신병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들아 봐라. 늙은 민간 아줌마가 군대 와서 설친다. 뭘 안다고 여기서 점검질이야? 신병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조교의 비웃음에 동조했습니다. 박연우는 그 모든 반응을 침착하게 지켜보며 메모장에 또 다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시설 상태뿐만 아니라 내부 분위기, 인간관계, 그리고 조교의 언행까지 말이죠. 참 웃긴다 정말.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군대예요, 군대. 민간인이 함부로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박연우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히 점검해야 하는 거죠. 조교는 박연우의 말에 더욱 짜증이 났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확히? 뭘 정확히 해? 아줌마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 순간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고 전등이 깜빡였습니다. 신병들이 깜짝 놀라며 서로를 붙잡았죠. 박연우는 이 모든 상황을 메모장에 기록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태풍은 점점 더 거세어졌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박연우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시설 상태, 안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이죠.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연우는 단순한 민간 점검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국방부 특임감찰관, 3스타 중장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자 태풍은 더욱 맹위를 떨쳤습니다. 천장에서 새어 들어오는 빗물이 점점 많아져 생활관 바닥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때 한 신병이 다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조교님, 제 침상이 물에 잠기고 있어요. 김민지의 침상 아래로 검은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하수구에서 역류한 듯한 악취가 올라왔죠. 민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불과 개인 물품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남자 조교는 귀찮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진짜. 여자들은 비만 오면 이렇게 난리야. 물 좀 찼다고 뭐 어쩌라고.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 하지만 조교님, 저기 보세요. 전기 콘센트까지 물에 잠길 것 같은데요. 박연우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으니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침수가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예요. 조교는 박연우를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민간인 주제에 뭔 훈수질이야. 여기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박연우가 다시 입을 열려던 순간 조교가 성큼 다가와 박연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가만 있으라니까. 민간인이 군 내무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박연우는 뒤로 비틀거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신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기요, 조교님. 정말로 위험할 것 같은데요. 다른 신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조교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고함쳤습니다. 닥쳐. 여자들이 뭘 안다고. 물 좀 찼다고 죽기라도 해. 그냥 다른 자리로 옮기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 순간 퍼억하는 소리와 함께 번개가 쳤고 생활관 전체가 순간 정전되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신병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몇 초 후 비상전원이 켜지면서 희미한 붉은 불빛이 생활관을 비췄습니다. 조교님, 정말 위험해요. 저기 스파크가 튀고 있어요. 민지의 침상 근처 콘센트에서 파란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박연우는 즉시 일어나 외쳤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떨어져요. 당장. 하지만 조교는 박연우를 더욱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아, 민간인 주제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박연우는 벽에 등을 부딪혔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전 위험 상황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끄러워. 늙은 아줌마가 뭘 안다고. 조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주변 신병들은 두려움에 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한 신병이 몰래 박연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조교님이 너무 심하네요. 박연우는 그 신병의 손을 살짝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안전이 더 걱정이에요. 그 대화를 들은 조교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 박수진, 넌 뭐 하는 거야? 민간인하고 수군수군하고. 수진이라는 신병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교는 박연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여기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아니면 나가. 박연우는 메모장을 꺼내 조교의 언행과 시간, 상황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교가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뭘 적는 거야? 그거 내놓아. 조교가 박연우의 메모장을 빼앗으려 하자 박연우는 메모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건 공무상 기록입니다. 함부로 압수할 수 없어요. 공모? 웃기지 마. 민간인 주제에 무슨 공모야. 그 순간 또 다른 번개가 치면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신병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떨고 있었고 민지의 침상 주변은 물이 더욱 차올랐습니다. 박연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조교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로 신병들에게 고함쳤습니다. 아, 이런 거에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다른 자리로 옮겨. 군대에서 이런 일 한두 번이야? 신병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조교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박연우만큼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조교의 무책임한 대응, 안전 불감증,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무시와 폭언까지 말이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생활관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신병들은 젖은 이불을 짜내고 물기를 닦아내느라 지쳐 있었죠. 박연우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교가 박연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점검 다 했으면 가세요. 여기 더 있어봤자 할 일도 없잖아요.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요. 특히 예산 관련 서류들 말이죠. 조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산 서류? 그건 왜 필요해요? 시설 개보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려면 말이에요. 박연우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조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죠. 그런 건 행정반에 가서 봐야 해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럼 안내해 주시겠어요? 조교는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연우를 행정반으로 데려가면서 중얼거렸죠. 정말 민간인들은 일처리가 복잡해. 행정반에 도착하자 여군 하사 한 명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2등 중사였고 이름표에는 정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사님, 이 아줌마가 예산 서류 좀 보겠다는데요. 정미경 하사는 박연우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산 서류요? 그런 건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데요. 민간인에게는. 박연우는 신분증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정식 점검 절차예요. 정미경 하사는 신분증을 자세히 확인한 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뭘 보고 싶으신데요? 최근 3년간 막사시설 개보수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요. 정미경 하사가 컴퓨터를 조작하자 화면에 각종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연우는 화면을 유심히 보더니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난해 방수 공사비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정미경 하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공사는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나 봐요. 박연우는 메모장을 넘기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전기 안전점검비로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 있네요. 하지만 아까 본 상황으로는 아줌마 그런 세세한 건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처리하는 거라서. 정미경 하사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연우는 더욱 자세히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요한 부분들을 메모했습니다. 납품업체명, 계약 금액, 완료 일자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그때 조교가 지루하다는 듯이 하품을 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충분히 봤죠? 새벽인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박연우는 아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민간인이 뭘 안다고. 그 순간 박연우의 눈이 화면의 한 부분에 멈췄습니다. 건축자재 납품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었죠. 같은 업체에서 같은 날짜에 중복으로 납품된 기록들, 그리고 실제 필요량보다 훨씬 많은 자재들이 발주된 흔적들 말입니다. 정 하사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같은 자재가 이렇게 여러 번 발주됐죠? 정미경 하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는. 박연우는 계속해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대한건설자재라는 곳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가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좀 이상한데요. 정미경 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교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박연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 봐요. 너무 깊이 파고들면 뭐가 문제인가요? 이건 명백한 예산 전용 의혹이에요. 박연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정미경 하사는 컴퓨터 화면을 급히 끄려 했지만 박연우가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잠깐요.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정미경 하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연우는 모든 중요한 화면들을 기록해뒀죠. 조교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박연우를 막으려 했습니다. 야, 아줌마. 그런 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군 기밀이라고. 기밀이요? 예산 집행 내역이 왜 기밀이죠? 이건 국민 세금으로 집행된 공적 자금인데요. 박연우의 반박에 조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미경 하사는 초조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연우는 그 모습도 놓치지 않고 메모장에 기록했죠. 몇 분 후 정미경 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런 거 위에 보고하실 생각이세요? 당연히 보고해야죠. 이런 의혹스러운 부분들은. 그런데 말이에요. 정미경 하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이런 일로 부대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피해보는 건 저희 같은 말단들이거든요. 아주머니도 이해하시죠? 박연우는 정미경 하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뜻인가요? 정미경 하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죠. 박연우는 메모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부 은폐 시도 확인됨. 상황은 박연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새벽 5시 태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작스럽게 비상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왔죠. 전 부대원 즉시 집합, 태풍 대비 비상훈련 실시한다. 박연우는 깜짝 놀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훈련이라니 말이 안 됐습니다. 생활관에서 신병들이 우르르 나와 운동장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훈련을 하다니. 박연우는 메모장을 챙기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에는 여군 신병들이 줄을 서 있었고 남자 조교가 호각을 불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병사 정신력을 기른다. 태풍쯤이야 우리 대한민국 국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신병들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박연우는 처마 밑에서 상황을 지켜봤죠. 구보 시작. 운동장 20바퀴. 조교의 명령에 신병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이 된 운동장에서 신병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뛰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민지는 체력이 약한 편이라 금세 뒤처지기 시작했죠. 빨리 뛰어. 뒤처지면 처음부터 다시다. 조교의 호통에 민지는 필사적으로 뛰려 했지만 3바퀴를 돌고 나서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운동장에 쓰러졌습니다. 박연우는 깜짝 놀라 달려갔지만 조교가 더 빨리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김민지, 뭐 하는 거야? 민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쉬고. 쉬긴 뭘 쉬어. 꾀병 부리는 거지. 조교는 민지를 향해 군화발로 흙탕물을 튀겼습니다. 일어나. 당장. 박연우가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잠깐요. 저 아이 상태가 이상해요. 즉시 의무실로 데려가야 합니다. 민간인은 끼어들지 마세요. 조교가 박연우를 밀쳐내며 다시 민지에게 소리쳤습니다. 꾀병 그만 부리고 일어나. 조교는 민지의 복부를 군화로 가볍게 찼습니다. 이런 식으로 꾀병 부리면 안 된다고. 박연우는 참을 수 없어서 달려들었습니다. 멈춰라.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다. 조교는 박연우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민간인 주제에 뭐가 가혹행위야. 그러면서 박연우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박연우는 비틀거리며 흙탕물 속으로 넘어졌죠. 조교는 박연우가 쓰러진 곳에 다가가서 군화로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늙은 아줌마가 여기서 설치지 마. 군대가 뭔지도 모르면서. 신병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이를 악물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박연우의 서류 가방이 진흙 속에 떨어졌고 메모장도 빗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카메라까지 가져왔네? 뭘 찍으려고? 조교가 박연우의 카메라를 집어들더니 흙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되는 거 몰라? 박연우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일어나려 했지만 조교가 다시 어깨를 눌렀습니다. 가만히 있어. 누가 일어나라고 했어? 민간인 주제에 군대 와서 설치더니 이 꼴 나네. 주변 신병들 중 몇 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설 수 없었죠. 조교의 권력 앞에서 모두가 무력했습니다.
박연우는 흙탕물에 젖은 메모장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증거들이 물에 젖어 흐려지고 있었죠. 카메라도 진흙 속에서 고장났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여기서 누가 주인인지. 조교가 박연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간인은 민간인답게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거야. 쓰러진 민지도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조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병들에게 소리쳤죠. 아, 이런 꼴 보기 싫으면 제대로 훈련받아. 민간인들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게. 태풍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박연우는 진흙 속에서 젖은 메모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져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박연우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새벽 6시 태풍은 더욱 강해져서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박연우는 진흙탕에서 일어나 젖은 옷을 털어내며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죠. 괜찮아요? 어디 아픈 곳 있어요? 박연우가 민지의 맥박을 확인하려던 그때 조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 아줌마,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냥 꾀병이라니까. 박연우는 조교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즉시 의무실로 데려가야 합니다. 시끄러워. 민간인이 의료진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더니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생활관 쪽에서 우르륵쾅 하는 소리가 들렸죠.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자 생활관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신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전기가 나가면서 건물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병들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불이 나간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조교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했죠. 당황하지 마. 침착하게 행동해. 하지만 조교 자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박연우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생활관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건물이 더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아줌마가 뭘 안다고. 조교가 화를 내며 박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는 내가 지휘하는 곳이야. 조교는 박연우의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박연우는 뒤로 밀려나며 막사벽에 등을 부딪혔죠. 입가에 피가 맺혔습니다. 민간인 주제에 여기서 지시하지 마. 박연우는 벽에 기대어 서서 입가에 피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조교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뭐야, 그거? 박연우는 무전기의 전원을 켜고 특정 주파수로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암구호를 송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블루 717. 위치 진해 여군 막사. 긴급 상황 발생. 즉시 지원 요청. 조교가 무전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연우는 이미 송신을 완료했습니다. 아, 그게 뭐야? 함부로 어디에 연락한 거야? 박연우는 무전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지원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신병들 안전만 챙기세요. 지원? 무슨 지원? 아줌마가 무슨 권한으로? 그 순간 또 다른 지붕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와 함께 생활관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이 합선되면서 불꽃이 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요. 신병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교도 이제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어떻게 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나? 박연우가 신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연기 마시지 않도록 낮게 자세를 유지하고. 조교가 화를 내며 박연우에게 또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지시는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조교는 또다시 박연우를 밀쳤고 이번에는 박연우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서 피가 났죠. 하지만 박연우는 다시 일어나서 신병들을 챙겼습니다. 민지, 일어날 수 있어요? 민지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박연우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박연우는 민지를 부축하며 다른 신병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한 신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안전한 게 더 중요해요. 그 순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풍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조교는 그 소리를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헬기? 이 날씨에 누가 헬기를? 헬기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곧 막사상공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비 때문에 착륙하기는 어려워 보였지만 분명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박연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가에 피와 진흙투성이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죠. 조교는 불안해하며 박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설마 정말로 어디 신고한 거야? 박연우는 대답하지 않고 젖은 메모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글씨는 번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다시 꺼내 들었죠. 코드 블루 717. 상황 지속 중. 부상자 1명. 시설 붕괴 진행 중. 신속한 지원 바람. 조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도 박연우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막사 위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헬기가 강행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죠. 조교와 신병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헬기가 어떻게? 조교가 중얼거리는 사이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오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내려온 사람은 헌병 계급장을 단 중령이었습니다. 헌병 특임반이다. 모든 인원 현재 위치에서 대기. 헌병 중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태풍 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이어서 공병대원들과 의무병들이 차례로 내려왔죠. 전부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조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헌병? 왜 헌병이 여기에? 헌병 중령이 조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이 부대 조교인가?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수사 대상이다. 모든 인원은 우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 그 순간 대대장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헌병들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죠. 여기 무슨 일입니까? 왜 헌병대가? 헌병 중령은 대대장에게 경례를 한 후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특임감찰관의 긴급 요청에 의해 출동했습니다. 특임감찰관?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의무병들이 쓰러져 있던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들것으로 옮겼죠. 환자 상태 위중. 즉시 후송 필요합니다. 한편 공병대원들은 붕괴된 생활관을 살펴보며 안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건물 구조 심각하게 손상됨. 즉시 대피 조치 필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연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검은 점퍼의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죠. 조교와 대대장, 그리고 모든 신병들이 박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점퍼 안에서 드러난 것은 깔끔한 군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달린 계급장에는 별이 3개 빛나고 있었죠. 3스타, 중장 계급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곳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풍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박연우는 젖은 머리를 정리하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국방부 특임감찰관 박연우 중장이다. 조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대장도 마찬가지였죠. 신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부대는 지금부터 내 지휘 하에 들어간다. 헌병 중령이 박연우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중장님, 지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우는 조교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조교를 즉시 구속하라. 가혹행위 및 상급자 폭행 혐의다. 네, 상급자 폭행? 조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간인인 줄 알고. 민간인이라고 해서 폭행해도 된다는 법이 있나? 박연우의 날카로운 반박에 조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헌병들이 다가와서 조교의 양팔을 붙잡았죠. 대대장이 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장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오해? 박연우가 대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신분을 알았다면 달리 행동했다는 말인가? 계급이 낮다면 폭행해도 괜찮다는 뜻인가? 대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연우는 젖은 메모장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예산 횡령, 허위 공사 발주, 병사 안전 무시, 민간인 폭행. 이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헌병 중령이 물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하셨습니까? 박연우는 속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모든 대화와 상황이 녹음되어 있다. 또한 컴퓨터 서버에서 확인한 모든 자료들도 백업해뒀다. 조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중장님인 줄 알았다면. 또 그 말인가? 박연우가 조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게 군인 아닌가?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 아닌가? 신병들이 박연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들이 흘러내렸죠. 공병대원이 박연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건물 안전 점검 완료했습니다. 즉시 철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알겠다. 신병들 임시 숙소부터 마련하라. 네, 중장님. 의무병이 민지를 들것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화됐습니다. 병원으로 후송하겠습니다. 박연우는 민지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제 안전해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중장님. 감사합니다. 박연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대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중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박연우가 대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예산 횡령도 몰랐고, 시설 방치도 몰랐고, 부하들 가혹행위도 몰랐다는 말인가? 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연우는 헌병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대대장도 함께 조사하라.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중장님. 태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연우 중장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조금 잦아든 오전 8시, 박연우 중장은
헌병들과 함께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정미경 하사는 이미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버를 복구하라. 모든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 박연우 중장의 명령에 공병대 소속 전산병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 분 후 화면에 각종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중장님, 서버 복구 완료했습니다. 박연우 중장은 화면을 보며 정미경 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다. 지난 3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 정미경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 누가 시켰나? 그때 전산병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중장님, 여기 숨겨진 폴더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특별관리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동영상 파일들이 들어 있었죠. 이 파일들을 열어봐라. 첫 번째 동영상이 재생되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교가 신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태풍 속에서 벌어진 일들도 모두 녹화되어 있었죠. 이건 감시 카메라 영상인가? 헌병 중령이 물었습니다. 박연우 중장은 정미경 하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 영상들을 계속 촬영하고 보관해 왔군. 왜 그랬나? 정미경 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보험용이었어요. 나중에 문제되면 자신들만 빠지려고. 자신들?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때 또 다른 파일이 열렸습니다. 예산 관련 서류들이었는데 놀랍게도 대대장과 조교 그리고 정미경 하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회식하는 모습들이었죠. 이 돈으로 회식을 했다는 말인가? 박연우 중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미경 하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군납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았어요. 허위로 공사 발주하고 그 돈의 일부를 받아서 대대장님과 조교 그리고 저까지. 전산병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정미경 하사 명의의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죠. 이 돈이 리베이트인가? 네. 죄송합니다. 헌병 중령이 정미경 하사에게 말했습니다. 군납업체와 공모하여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한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서 더 많은 영상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는 정미경 하사가 박연우 중장이 행정반에서 조사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었죠. 잠깐, 이건 뭔가? 박연우 중장이 그 영상을 자세히 보니 정미경 하사가 박연우를 촬영한 직후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나? 정미경 하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대대장님한테요. 민간 점검 요원이 와서 예산 서류를 뒤지고 있다고. 그래서 대대장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던 거구나. 박연우 중장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대장이 협박했던 이유, 조교가 더욱 난폭해진 이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전산병이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계약서라는 이름의 폴더였는데 그 안에는 가짜 군납업체들과의 계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한건설자재, 진해시설공사, 부산안전점검. 이 업체들이 모두 가짜인가? 네. 모두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들이에요. 헌병 중령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난 3년간 시설 개보수 예산 전액이 횡령당한 거네요. 박연우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막사가 이 지경이 된 거다. 수리할 돈을 모두 빼돌렸으니까.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 중 하나에서 대대장이 상급 부대에 허위 보고하는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시설 개보수 완료, 병사 만족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었죠. 박연우 중장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병사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과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했구나. 정미경 하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작은 일인 줄 알았는데 점점 커져서. 작은 일? 병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작은 일이라고? 박연우 중장의 엄중한 목소리에 정미경 하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헌병 중령이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모든 증거 수집 완료했습니다. 대대장 권한 정지 및 조교 구속, 정미경 하사 구속 조치하겠습니다. 박연우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을 무너뜨린 건 태풍이 아니었다. 내부의 썩은 마음들이었어.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연우 중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부대에서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박연우 중장의 다짐 어린 목소리가 행정반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간 오후 2시, 하늘에는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연우 중장은 임시로 설치된 천막 숙소에서 신병들을 만나고 있었죠. 공병대가 신속하게 응급 보수 작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임시 거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랐죠? 박연우 중장의 따뜻한 목소리에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 다른 신병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한 신병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연우 중장은 그 신병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켜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대우를 해드린 것뿐이에요. 공병대원이 박연우 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새 침상과 생활용품 배급 완료했습니다. 따뜻한 건조기도 설치했고요. 수고했어요. 박연우 중장은 신병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물이 새는 천장 밑에서 잠들 필요 없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중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를 도우려고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시면 됐을 텐데. 박연우 중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분을 밝혔다면 진짜 문제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만 잘하는 척했겠죠. 진실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연우 중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장이든 민간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계급이나 지위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 의무병이 다가와서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부상자들 치료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박연우 중장은 서류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믹스커피였죠. 밤새 비에 젖었지만 방수팩에 쌓여 있어서 멀쩡했습니다. 민지 씨, 이거 드세요. 박연우 중장이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는 감격해서 두 손으로 받았죠. 중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아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중장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박연우 중장은 모든 신병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신병들이 모두 박연우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체면을 지키라고 달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라고 받은 것이에요. 박연우 중장의 말에 신병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군인의 진짜 임무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계급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하를 둘 텐데 그때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한 신병이 물었습니다. 중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박연우 중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오늘부터 정군의 생활관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때 헌병 중령이 다가와서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관련자들 조치 완료했습니다. 대대장은 권한 정지 및 수사 의뢰, 조교와 정미경 하사는 구속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연우 중장은 신병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휘관과 조교가 올 거예요. 하지만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연우 중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헌병 중령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중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직접 잠입 수사를 하시다니. 박연우 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죠. 하지만 위험하셨잖아요. 정체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민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중장님, 저 군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중장님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연우 중장은 민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계급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저녁이 되자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성실해 보이는 중령이었죠. 박연우 중장은 새 대대장과 함께 막사를 둘러보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부대 신병들을 잘 부탁드려요. 이들은 정말 소중한 우리의 딸들이에요. 네, 중장님. 반드시 잘 돌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개인 맑은 하늘 아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신병들은 새로 지급받은 깨끗한 군복을 입고 경례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박연우 중장은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신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야. 헬기가 떠오르자 신병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연우 중장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죠. 어제의 태풍은 지나갔지만 진짜 변화의 바람은 이제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박연우 중장처럼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서라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 듦의 의미는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품어 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